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연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주가 유난히 약간 짧고 좀 빠르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와 함께 또 시장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6,700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뭐 매일 6,600, 700 하루에 막 100 단위씩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장중에 6,700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 이내 힘이 좀 약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6,700까지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현재 구간에서는 0.47% 상승을 하면서 6,646선 기록을 하고 있네요. 힘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뒷심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오늘 장 초반부터 코스피 대비해서 약하죠. 0.8% 하락이고요. 1200선은 지키지만 1215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급 보면요, 외국인이 지금 양시장에서 다 팔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5,700억 원 넘게, 코스닥 시장에서도 6,500억 원 넘게 지금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현선물 모두 파는 흐름, 외국인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주고 오늘 특히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의 매수가 받쳐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선 기관도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개수 코스피에서는 좀 비슷하고요.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 개수가 월등히 많은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님, SK증권 경인지점의 이재규 PB차장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오늘 여러분 이런 거 커플룩이라고 해도 돼요? 커플룩? 네, 커플룩.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저희 오늘 셋이 커플룩 입었어요, 여러분. 커플룩. 네. 요거 자켓 느낌은 아니고 사실 셔츠인데 셔츠. 여러 가지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걸 저희 셋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장님은 넥타이를 매셔도 이렇게 어울리고, 저는 단추 하나를 이렇게 풀어도 어울리고, 우리 본부장님은 약간 자켓 느낌으로 네. 아예 단추를 다 풀고 입으셔도 어울리고. 아, 그렇구나. 그쵸? 자켓 같은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셔켓이라고 하죠. 샤켓? 요즘. 셔츠. 셔츠 플러스 자켓. 오,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저도 작가님한테 배웠어요.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입는 것도 있다라는 게 본의 아니게 셋이 좀 다른 스타일로 보여드리게 되네요. 광고 시간은 아니지만 색다르게 또 이렇게 셋이 같은 옷을 입어서 출발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기분 좋은 화요일입니다. 일단 기록도 세웠고요. 뒷심은 좀 약했지만 시장 그래도 잘 갔습니다. 코스피는요. 시장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본부장님? 네, 조금 약했죠, 막판에. 네. 뭐 좀 이슈는 아니고 좀 그 발언이 좀 신경 쓰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반도체 쪽에서 네. 아직 시리어스한 건 아닌데 다들 거기에 있어서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빠졌는데 소부장도 빠지고, 그 광 관련돼서 미국에서 어떤 스몰 캡이 아주 작살이 났죠. 50% 빠졌고 47%. 스몰 캡이. 4H라고 있어요. 4H. 마벨 테크놀로지가 네. 주문을 전부 취소했다.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 영향 관련된 우리 광통신 쪽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저래 해서 그나마 2차 전지하고 몇 개가 받쳐줘서 이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오른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이 눈치 작전을 하고 사실 많이 오르긴 쉽진 않았어요. 어제 네. 많이 올랐고 네. 이제 빅테크 실적이 하루 이틀 남았기 때문에 굳이 오버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는데, 몇 가지 명분을 준 거죠. 광통신 포함해서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님 발언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좀 해석하기에 따라가서 단기적으로 좀 신경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그것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 근본적인 건 아직 아니니까 이렇게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 뒷심이 좀 확실히 좀 아쉬웠다. 그리고 몇 가지 살짝쿵 좀 신경 쓰이는 발언이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따가 또 자세하게 들어보기로 하고,
코스닥은 확실히 좀 약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0시, 11시 그 구간에 6,700선 돌파할 때만 해도 와, 오늘도 가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뒷심이 좀 약해진 감이 있었고 오르는 건 맞지만 약간은 좀 애매했다라는 느낌도 받았다. 본부장님 말씀 주셨습니다. 추후에 또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차장님. 네, 오늘 뭐 우리나라 시장 체감이 그동안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뭐 지금 장이 마감돼 봐야지 알겠지만 하락 종목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는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체감상 굉장히 어려운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전에 앵커님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요 ABL 바이오가 악재가 하나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커졌죠. 시초가 같은 경우나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선 낙폭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뭐 마이너스 19%라고 한다면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지만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가 달려주는 기업들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전지 쪽이 견주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는 많이 밀렸지만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도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나왔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린 기업들이 꽤 많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조금씩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더니 이내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제 연휴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투심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던 것 같진 않아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매크로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오늘 제가 살짝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크로도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잘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매물이 좀 출회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조금 안 좋았으나 이게 큰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전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좀 그래도 견조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최고치 달성도 이뤘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느낌이 네.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몇몇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강한 흐름이 이어졌다. 자,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징기스카님이 철강이 대세다 말씀해 주셨는데 철강 진짜 어제도 저희 이 시간에 철강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도 철강이 강했습니다. 철강 관련된 종목들 업종 시세에서 거의 뭐 상단입니다. 업종 상승률 거의 1위이고요.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속출을 했고요. 철강 관련된 얘기도 오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끝인가? 철강 재건주 시작인가?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저희 5세대에서 좀 상큼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재규님 잘생겼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우리 어머니가 또 댓글을 다셨나 보네요. 그리고 꽃가옷 입으셨다고 본부장님. 네, 예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노바디님은 이제 미지근한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지근한 그 표현 적절한 것 같아요. 미지근하다. 그렇게 뜨겁지도 않았고 그런데 또 코스닥을 보면 좀 약했다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뭐 이렇게 이따가 좀 해주시겠지만 방향이 좀 갈렸어요. 네네. 이제는 좀 이렇게 다르게 가는 날도 덜어 있고 그런가 봐요. 이게 얘기 계속 한동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노조 파업 이슈 때문인 건지. 네네. 그렇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느끼면은 그게 맞겠죠. 그렇죠? 심리가 투영된 거니까. 네. 맞냐고 했을 때 노조 파업 때문에 얼마만큼 영향이, 그러니까 주가 영향이 아니고 얘네 우리의 그 실적에 영향이 있어요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식을 안 사면은 주가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벌써 23일인가 파업은 2시간 반짜리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2시간 반짜리 그 기사 보셨죠? 네네. 그래갖고 뭐 파운드리에서는 뭐 58%, 60% 사람이 빠져나갔다 그쪽 동참했다.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서는 18%인가 20%인가 그 아마 돌던데 기사는 아닌지 이게 아침에 도니까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은 그게 뭐 계산해 보면 뭐 전 세계 반도체 디램뿐만 있는 건 아니지. 파운드리는 계산이 안 되니까 디램 기준으로 한 4%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수급이 안 좋은 거잖아요. 수급이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갈 거를 그러면 하이닉스에 가느냐? 하이닉스도 물량 없는데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오른다면은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샌디스크 있고 뭐 저거 사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저쪽 사지 신경 안 쓰이는 거 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심리적으로. 그러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걸 기사들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실링을 없애달라는 거니까 그 성과급의 실링 자기 연봉의 몇 프로까지의 한계가 있다는데 그거만 없애주면 다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없애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알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죠. 5월 달까지 가서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마겐 뭐지 협상을 해가지고 뭐 실링을 진짜 없애줄지 아니면 100% 늘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얼마만큼 있는 거냐 그건 계산은 안 돼요. 네. 얼마만큼 있어야지 정당하냐 이거 역시 계산은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이 이제 이틀 연속 상승하고 삼성 하이닉스에 오늘 조금 덜 올라갔습니다만 어저께 올라갔을 때는 갈리는 거는 그거 말고 다르게 해석할 만한 다른 요인이 특별히 감안할 만한 건 사실은 없죠. 다만 하이닉스 아까 올라가다 낮았잖아요. 제가 최태원 회장님의 발언 그거가 일단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하여튼 그래서 중립 이상으로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오늘 마이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파업의 영향은 23일 노조 당일 야간 시간대 파운드리 부문 집회 당일에 생산 실적이 58.1% 급락했다. 뭐 그 얘기가 돌았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뭐 좀 논의가 필요한 사회적으로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르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주가에는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요인으로만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노조 총파업 집회를 준비한다. 뭐 근데 이제 주주단체도 맞불 집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시장에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이 갈렸는데 그 최태원 회장 발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포인트 하나 더 좀 큰 네. 얘기 짚어볼 게 있을까요, 차장님? 네, 일단 네. 뭐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음봉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동안 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시장이 좋을 때에도 안 좋은 내용들은 조금씩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동안 많이 오른 데에 대한 뭐 반대급부로 하락이 좀 나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기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나서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다. 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들은 매수를 했고 뭐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매크로가 아직까지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고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슷한 매크로의 수치였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6,000포인트를 잘 못 넘었었는데 우리가 오늘 뭐 장중에 6,7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단기적인 과열 국면도 들어온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과열됐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만 속도적인 측면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투심이 살짝 약화라기보다는 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ABL 바이오 급락 때문에 바이오 투심이 재차 악화가 됐는데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라올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들이 한 번씩 이렇게 투심을 무너뜨릴 만한 큰 이벤트들을 만들어내면 굳이 뭐 이걸 내가 해야겠어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뭐 반도체도 좋고 지금 현대차 그룹도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많이 나왔죠. 그러네요. 우리 현대차 이야기를 안 했네요. 오늘 현대차가 오랜만에 장중에 8% 9%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저는 약간의 인기 투표와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관심도가 제약 바이오 외에 다른 쪽으로도 넘어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네. 제약 바이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일단 좀 불편한 부분이고 우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철강을 제가 어제 개인 시간에 준비를 해놨다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하시지. PPT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놓은 네. 게 요거였거든요. 사실 하셨어야 제가 요즘에 되는데. 그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좋아하는 거는
뭐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품별 수입 유통가 추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감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이란에서 혁명 수비대가 미국의 철강 공장들이나 뭐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을 공격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여기 네. 가만 보시면 2025년도 말부터는 이거 좀 제가 좀 크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그럼 마감가 보고 볼까요? 조금 그렇죠. 키워주시면 마감가 네, 보고 마감가 하면 좋을 것 보고 같습니다. 네 철강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마감가 보겠습니다. 0.39% 상승입니다. 코스피 오늘 0.39% 결국 상승하면서 오늘 6,712까지도 갔었는데 그 숫자 생각하면 좀 아쉽죠? 그렇지만 그래도 상승했으니까요. 6,641.02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오늘 하락했죠? 0.86% 하락이고요. 1,215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면요. 아까와 변동된 사항은 그렇게 없어요. 개인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현선물 모두 사주는 흐름이고요. 외국인은 현선물 모두 팝니다. 기관이 오늘 코스피에서 받쳐주는 모습, 특히 금투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기관은 오늘 코스닥에서는 또 파는 흐름, 선물 쪽에서는 사는 흐름 이렇게 포착이 되네요. 달러원 환율은 1,470원대까지 지금 그래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종목 중심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명확하게 지금 방향성이 좀 갈렸습니다. 삼성전자 1% 하락입니다. 22만 원대고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132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결국에 130만 원으로 딱 마감이 되네요. 0.62% 상승입니다. 현대차 오늘 달려갔네요. 부릉부릉 다시 시동켜는 현대차 거의 6% 상승입니다. 55만 5천 원 기록을 하고요. LG 엔솔 상승했고요. SK스퀘어 2.79% 올랐습니다. 81만 원대 어느새 와 있네요. SK스퀘어도 100만 원 얘기 어느덧 나오더라고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사는 오늘 조정받습니다. 4%대 하락이었고요. 삼성전기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83만 9천 원 오늘 5%대 다시 상승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삼성전기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던데 그 부분도 이따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SDI 7%대 상승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일렉 오늘 그 변압기 전력 3인방이요.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좀 후반 들어서 힘이 약해졌습니다. HD 현대일렉 5%대 빠졌어요. 123만 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차와 함께 상승하는 흐름 3%대 상승입니다. LS일렉은 그래도 선전해 줬네요. 2%대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오늘 철강 쪽, 2차 전지 쪽 같이 교집합 받아가면서 포스코홀딩스 11%대 상승입니다. 네이버 올랐군요. 네이버 오르는 게 이렇게 반가운 일인가요? 2%대 상승 흐름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2%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LG화학 3%대 상승, 현대 로템 5%대 상승이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오늘 LG전자 7%대 상승했는데 어제 저희 요 시간에 젠슨왕 장녀가 온다, 로봇 얘기한다 이랬는데 그 LG전자 쪽하고 한다고 단독 뉴스도 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사실 무난했습니다. 무난하다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딱 여기죠, 여기. ABL 바이오가 20%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 ABL 바이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담도암 관련돼서 임상 결과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읽히는 게 있죠. 지금 20% 하락으로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시장에서 다시 투심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 어제 괜찮았는데 6%대 하락입니다. HPSP 2%대 하락 나왔고요. 눈에 띄는 건 올릭스도 5%대 하락이고 클래시스 5%대 하락 요 정도 눈에 띄는 흐름이고요. 자, 13% 상승한 게 있네요. PSK 홀딩스 13% 상승하는 흐름이 또 눈에 띄고요. 고영은 8%대 하락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지수도 하락했고
종목별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본부장님. 네네. 네, 가장 눈에 띄는 흐름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아까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의 발언이 좀 영향이 혹시나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 발언해 주셨는데 그 부분 네, 물 좀 주세요. 어떻게 차장님부터 갈까요? 네, 물 네. 좀 드세요. 물 반도체 좀. 말고 다른 거 반도체 제가 말고. 뭐 할 네. 수 있는 거 있으면 맞아요. 여쭤보시면 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말고 우리 현대차 갈까요? 현대차요? 자동차 다시 가는 겁니다. 6% 지금 오르고 모비스도 괜찮고 현대차가 사실 기간 조정도 그렇고 가격 조정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받았어요. 오늘 그죠. 어떤 호재가 있었던 건지 6% 상승의 의미 좀 짚어볼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힘이 없었다, 미지근했다. 아까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대형주를 본다면 현대차 그룹들은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못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순환의 관점으로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로봇 모멘텀도 붙은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렇게 딱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래요? 지금 현대차가 네. 현대차 그룹과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차 그룹들을 이야기할 때 맨날 저평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뭐 도요타라든지 다른 나라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는 일단은 저평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것은 당연히 플러스 알파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 성장성은 뭐 말씀해주신 로봇도 맞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맞을 텐데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가져오면서 로봇, 피지컬 AI 쪽에 대한 사업 확장 부분 자체가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엔 저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붙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또 오늘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데미스 하사비스 그 구글 딥마인드 CEO하고 예. 네, 오늘 만났습니다. 어제도 요 이슈를 일정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요 인물이 구글 딥마인드 이제 공동 창업자 CEO인데 뭐 알파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이런 인물인데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그럼 당연히 이제 로보틱스, 피지컬 AI 뭐 이런 게 논의됐을 거라고 예상된다. 이게 이제 오전 얘기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료가 됐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뭐 네. 재료가 됐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재료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하나의 보입니다. 재료? 예, 네. 하나의 재료가 됐을 네. 가능성이 높고 사실 뭐 현대차 그룹이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은 없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시장에서 관심도가 반도체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재부각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AI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세대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에이전틱 AI 쪽에서 CPU라든지 오늘 보시면은 뭐 갑자기 PSK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HBM 쪽으로 엮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HBM 쪽에 대한 그러니까 AI 쪽이 전반적으로 한번 돌고 뭐 에이전틱 AI 쪽으로도 한번 자금이 돌면서 CPU라든지 HBM 쪽에 대한 자금이 돌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쪽 루트 같은 경우는 로봇 쪽이나 자율주행 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가장 늦을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부각될 만한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다만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테슬라와 많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머리에 들어가는 AI 칩을 만드는 능력에 있어서는 약간 현대차가 뒤처져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컬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 중에서 밸류를 많이 받는 기업들은 네. 이 머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밸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라는 휴대폰을 내놨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은 아이폰을 내놨죠. 근데 이 수익성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본인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엔비디아에서 GPU를 받아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잘 활용을 한다면 이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현대차 그룹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로봇 기업으로서의 밸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붙거나 좀 덜 붙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거의 다 올랐어요. 네. 근데 현대차 그룹들은 이제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다가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딥마인드 CEO 그 만난 일정도 물론 일정 부분은 네. 영향이 있었겠지만 순환매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현대차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또 현대차는 엔비디아 또 깐부 종목이기도 하고 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현대차 새만금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새만금 네, 쪽 이벤트가 어떤 어떻게 보면 이슈가 그 있는지. AI 플랫폼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와 그 안에서 공장을 네. 통해 가지고 레퍼런스를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나 다른 로봇 기업들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 이제 우리가 현대차를 볼 때는 뭐 가장 그러니까 이건 포인트로 잡아드려 보자면 일단 자동차 판매는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본업은, 이제 캐시카우 네. 본업 자체가 무너지면은 그 뒤에 성장성 같은 경우도 여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매번 현대차 볼 때는 그래도 판매가 잘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판매가 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게 뭐 회사가 삐그덕거릴 만큼의 수준은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현대차 그룹에선 좀 붙어주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카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해요. 일본 기업들이 가장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가 판매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제품 믹스가 좋아져서 실적이 일단 안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AI 플랫폼과 엮이면서 붙어준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허서비스라는 인물 알파고 제작자가 구광모 회장과도 만났어요. LG전자도 오늘 잘 갔잖아요. 네, LG전자도 오늘 뭐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이렇게 큰 뭐랄까요 거물? 네. 거물이 네 재계 거물이 와서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 아무래도 협력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LG전자도 오늘 로봇 쪽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LG전자 살펴봤고요. 본부장님, 네네. 괜찮으세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걱정하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많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살에 걸리신 거예요? 네, 살에 걸렸어요. 네. 진짜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 할까요? 그럼 네, 말씀 최태원 회장 그 좀 얘기. 듣겠습니다. 네네.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네. 저기 아침에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연합 기사에 나온 것 같은데요. 기사를 그거 한번 찾아 떠줘도 괜찮은데 제가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아볼게요. 혹시 그건가요? 연합 인포맥스 나온 거. AI 패권 경쟁 관련 세미나 참석한 그 하여튼 얘기인가요? 내용은 네.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네. 그 메모리 버틀렉 그 얘기예요? 네, 맞아요. 아, 그거 제가 찾을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최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메모리 바틀넥 영원히 갈 수 없다. 공급을 빨리 늘려줘야 된다. 대한항공에서 그 어떤 모임에서 AI 얘기하면서 바틀넥이잖아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메모리가 너무 비싸지고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죠.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PC, 휴대폰, 뭐 가전도 마찬가지지만 걔네들이 메모리를 쓰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모리가 필요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덜 쓸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예, 필요한 만큼의 공급을 지금 해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제 화면 네. 띄워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이슈가 아니고 뭐 가격 내고 하기 전에 물량이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뭐 극단적으로는 뭐 PC, 스마트폰에 걔네들이 물량을 못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히 반도체를 쇼티지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계속
가격을 계속 고압 이런 식으로 기대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수급에 이제 우리 제품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얘기. 제가 사실 옛날에 했던 얘기 그대로인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게 우리는 뭐 곡괭이 파니까 괜찮다 하지만 우리 곡괭이를 사가는 사람이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 제품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면은 우리한테도 부메랑이 있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생각 딱 들었을 때 3개월, 6개월 뒤가 아니고 1년, 2년 뒤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군단일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메랑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저하고 똑같이 느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공급을 좀 늘려주더라도 늘려주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메모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일으킬 수도 있느냐. 혹시라도 메모리 가격이 곧 꺾인다는 거를 일으킬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첫 번째 수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걔네들이 제품을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어떠냐. 단기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6개월 올랐는데 6개월 더블 올랐잖아요. 가격 반도체 더블 이상. 근데 앞으로 또 6개월, 1년이 또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너 왜 초치냐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면 초치고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면 안 초칩니까? 상식적이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기 급등은 진전된다. 반도체 가격이 80% 100% 올라간 것이 이번 분기에 50% 올라갔다 치면 다음 분기에 뭐 30%인지 20%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려가. 상승률은 내려간다. 반도체 가격이 꺾이냐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워낙 지금 쇼티지가 많기 때문에 계속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상식적인 걸 얘기했는데 아쉬운 거는 굳이 회장님이 상공회의소에서 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못할 만한 건 아닌데 그 김장렬이 얘기한 거고 이재기 차장님이 얘기한 거고 다르잖아. 그죠. 그러네요. 근데 그 얘기 전해지면서부터 주가가 좀 약해지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혹시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일부 뭐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시는 그 저기 삼성전자 노조 파업하다가 그래서 제가 난리쳤을 때 그게 무슨 영향이냐 뭐 하잖아요. 내가 영향이 아니라고 해서 옆에 사면서 안 사면은 영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마이크론 주가 3% 5% 올라갈 때 우리는 덜 가는 거라고요. 영향이 없으라고 고사진해도 영향이 있을 거면 있는 거고 오해라 하더라도 오해고 기억 간에 단 하루건 반나절이건 이틀이건 일주일은 간에 우리가 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얘기 안 하셔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굳이 얘기해서 확 올라갈 거를 약간 단 오늘 하루만 끝나고 내일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다. 어쨌든 이거는 너무 수요가 좋아서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어찌할 수 없어갖고 최고 수장께서 한 말씀 하신 계기가 된 거다. 이렇게만 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센티먼트적이니까. 근데 여기 그 인용된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 저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동차부터 누군가 만나기만 하면 메모리를 달라고 요구해서 저희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진짜 부족하다는. 진짜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확히 2분기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그 하이닉스 발표될 때 뭐 4월 초에 삼성전자 발표되고 하이닉스가 일치되잖아요.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이 한 20-30% 올라갈까 30% 정도인데 지금 실제 발표되고 나서는 40% 다시 또 올라갔어. 2분기 전망이. 그러니까 이제는 반도체를 못 가져가는 업체들은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생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지금 말고라도 올 말 내년도에 이거 계획을 못 세우는 사람들이 워낙 늘어났고 진짜 초비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뿌리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실은 가장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밖에 없으니까 그쪽에서 카멘트 하신 건데 이걸 혹시 또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어찌 푼트비 또 130만 원 목표주고 딱 쓰신 분이 계시니까 이거 핑계 대고 야 많이 먹었으니까 좀 나오지 않은 걸 촉발했을까? 촉발할까? 제가 그 센티멘트까지 수백만 명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얘기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는 있는 게 그렇게 많이 도움되실 것 같지는 않다. 단기적으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짧게 들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들으시면 돼요. 목 아프니까. 목 아프시니까. 아니, 맞아. 농담입니다. 그 채팅창에 아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노조 이슈로 좀 하락을 하면 요거 기회로 봐야 되나요? 라는 어떤 의견 혹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본부장님 생각은요? 하이닉스가 싸고요. 마이크론이 편해요. 하이닉스가 싸고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이 편하다?
저라면. 근데 여러분 입장은 다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 저는 주식 안 가고 아니 제가 직접 안 가고 싶을 뿐이지 저 펀드하고 저기 다른 거 해갖고 삼성전자에 내가 어거지로 익스포저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려가면 나도 속상해.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돈 갖고 한다면 다른 옵션이 있으면 굳이 안 저번에 얘기했던 삼성전기도 있고 뭐 효손중공업도 있고 많은데 굳이 급하게 할 거냐. 그 해결되고 나면 오라 이거지. 해결되고 와서 25만 원에서 그때 사줄게. 아니 근데 꼭 삼성전자를 꼭 사야 돼요? 아니 뭐 그것만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이 어지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샌디스크, 키옥시아 네. 있으면 삼성전자가 앞은 아니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샌디스크 있으면은 삼성전자가 탑은 아니에요. 제 레이더에는.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더라도 간에 나는 그렇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노조 때문에 그러냐? 그것만 갖고 그러지 않지. 근데 노조도 이유가 될 수도 있죠. 그것까지 다 밝히면 너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힌트를 주셨어요. 하이닉스 싸고 마이크론 편하다. 이렇게. 네. 근데 오늘 뭐 보면은 네. 삼성전자 마이너스 0.8%고 SK하이닉스 플러스 0.7% 지금 네. 그렇게 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밀렸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한 게 뭐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든지 여러 신기술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거 예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같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기술의 변화 과정에서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뭐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다른 방송에서 이게 성장률은 반드시 둔화가 될 겁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렸다가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 없으니까. 근데 그 절대적인 수치 자체를 대입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렴한 것은 맞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시장이 조정받은 것은 꽤 많이 올라왔어요. 3월 31일부터 지금 한 달 만에 종합주가 지수가 몇 프로가 올라왔습니까? 우리가 5,0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5,000포인트에서 시작을 한 건 아니고 5,052포인트였어요. 언제요? 언제부터? 3월 31일 날. 네. 3월 31일 날 5,052포인트였는데 오늘 6,600이거든요. 아 종합주가 지수가 30%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조정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이 이제 밀리고 만약에 종목이 정말 안 좋아지면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 삼성전기 말씀해 주셔서 오늘 사실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삼성전기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5.6% 오르면서 83만 9천 원, 84만 원 거의 이제 턱밑까지. 근데 오늘 84만 원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84만 5천 원도 기록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KB증권 쪽에서 삼성전기 목표가를 105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75% 높아진 가격이고요. 이게 제가 90만 원 넘는 목표가 봤던 게 최고인데 이게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네요. 삼성전기 좀 봐주실 그 수 리포트는 못 봤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 100만 진짜? 원짜리네. 100만 삼성전기 보셨어요? 혹시 네. 저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뭐 100만 원짜리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네. 근데 더 올라갈까요? 저는 이게 어쨌든 이격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올라가더라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요즘에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냐면 뭐 제가 최근에 개인 방송도 그렇고 클로징벨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화장품이나 뭐 그리고 뭐 호텔신라 같은 소비재들, 소비재 쪽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전 똑같아요. 아까 전에도 그러셨죠. 네이버가 올라온 게 이렇게 좋아할 일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많이 밀리지 않고 상승을 좀 했거든요. 네이버도 좀 올라왔고 아, 왜 그런지 반갑더라고요. 요즘에 뭐 NC라든지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게임주 중에서는 W게임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요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달러로 결제가 되는 게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요즘에 변동성이 나오고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SM이라든지 디어유 같은 엔터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자금이 좀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군들은 지금 보유를 하신 분들은 뭐 굳이 매도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지금부터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익률 게임은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삼성전기도 추가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 보시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판 사업, 패키지 기판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반감되는 기업이었고 실제로 애플 쪽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엮이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내가 지금 매수를 해서 지난 한 달 동안 50% 넘게 올라왔거든요.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50%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물음표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지 며칠 전부터 이제 철강주들도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4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철강 많이 갔어요. 네, 철강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뭐 37,000원, 35,000원에서 4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기업들은 업황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좋다라기보다는 많이 소외됐었던 분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굴뚝산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평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부담이 좀 덜하다는 거죠. 우리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안 좋은 기업들은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면 이거 막 조회 공시가 들어가요. 너네들 왜 이렇게 주가 많이 올라왔냐고. 근데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회 공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고객 예탁금이 여러분 갑자기 110조 부근에서 머무르다가 지금 126조까지 올라왔거든요. 125조까지 올라왔거든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선순환의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큰 그림에서는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긴 합니다. 저도 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주력 섹터들 딱 가지고 있거든요. 주도 섹터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씩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철강이 가서 제가 이거 철강 왜 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많이 나온 얘기가 중국 쪽에서 이제 감산 기조가 꾸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쪽으로 수혜가 있다. 근데 거기다 더해진 게 이란이 철강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하네요. 5월 말까지. 왜냐하면 그 자국 철강 산업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되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수출을 제한하겠다. 그럼 우리가 반사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이슈까지도 지금 더해지면서 철강 쪽이 이제 갑자기 올라가는데 이게 철강도 대형이 있고 정말 바닥에서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중소형이 있게 마련인데 이게 좀 구별을 해봐야 되는 건지 철강 조금만 더 한번 볼까요? 아니면 다 이렇게 군집으로 오를 때 좀 더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 세워봐야 돼요? 네, 일단 철강 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대형주 위주로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변동성을 기반으로 봤을 땐 동국제강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하는 것과 좀 다른 제품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수익성이 좀 더 좋은 것 우리가 뭐 추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본다면 추정을 해본다면 뭐 중국 쪽에서 감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동국제강이거나 네. 뭐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선순환 관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철강을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그거 있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요? 전력기기 쪽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고점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붙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크가 안 나왔다라고 보는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아요. 네. 근데 오늘 보시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이제 효성중공업도 한번 봐볼게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효성중공업은 그래도 거래대금이 며칠 전에 좀 더 나왔네요. 근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오늘 거래대금이 굉장히 기록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 우리가 업종 선별에 대한 그러니까 업종의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는 여전히 유효하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고점에서 이렇게 터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3사 HD 현대일렉은 5%대 하락이고 효성중공업과 LS일렉은 오르기는 했는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매우 약해진 흐름으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거래대금하고 그거는 유효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좀 네. 비교를 해드릴 만한 업종을 좀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질문이 들어오다 보니 찾아보질 못했네요. 천천히 또 네. 그래서 찾아봐 그거는 주시고. 거래대금이 위에서 터질 때는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변곡이 단기적으로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진다.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 네. 막 내려가다 밑에 터지면 또 반전할 수 있고 네. 위에서도 너무 많이 터지면 제가- 못 잡아서 올라가야지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요거 무조건 그렇다라고 이제 뭐 공식처럼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잠깐만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요거 APR이라는 기업이거든요. APR이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하단부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지죠. 네. 예전에 삼양식품이 올라갈 때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APR도 마찬가지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많이 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관심이 많이 없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고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어요. 네. 실적이 현대일렉트릭. 네, 일렉트릭. 근데 이제 조금 한 5% 적게 나왔어요. 근데 아는 거지. 중동 지역의 판매가 좀 늦어진다는 거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네. 딱 보면 여기 딱 보니까 주가 딱 가다가 딱 터지면서 지금 거래가 터지고 오늘 이격도 벌어진 상태에서 실적 약간 미스네. 그럼 뭐 약간 밀려났다 다시 가고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펀더멘트라고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큰 방향의 이슈는 아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LS일렉트릭이 두말할 아예 없이 가장 많이 튀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익 실현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아까 변환규적이 그렇게 좀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봐야 되고 아까 그 제철 쪽은 사실은 포스코홀딩스는 제철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는 그 2차 전지 그 이슈이기 때문에 가장 레거드했거든요. 가장 뒤에 쳐져 있어요. 삼성 SDI하고 LG 엔솔이 너무 많이 간 상태에서 쳐져 있다가 아까 그 제철까지 합하면서 이게 4월 중순부터 튀어가지고 40만 원 넘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절대 주가는 그렇게 폭발한 거 아니에요. 이게 워낙 무거워서 그렇지. 근데 일봉은 그렇고 주봉으로도 이제 제대로 한번 간다고 보니까 이 정상화, 과거 정상화로 패턴을 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50만 원 아직 안 됐죠. LS 목표 주가 보면은 괴리가 이제 여기 있네. 가장 높은 게 55만 원이니까 이것도 이제 70만 원짜리 아주 예외적인 거고 50만 원 왔으니까 이제 대충 한 8.5부 능선까지 얘네들도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순환매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거 오르고 저거 오르니까 좀 더러운 거 이런 찾는 거. 갑자기 느닷없이 뭐 중동이 신다는 거. 그럼 모르는 거네. 갑자기 중국이 신나고 까먹었네. 그러면 받아서 올려보고 이렇게 식으로 꾸역꾸역 우리 7천 가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서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꾸역꾸역 가야 되거든요. 꾸역꾸역 간다는 건 뭔가 왔다 갔다 바톤 터치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그런 순환매가 아니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7천 가려면 두 종목이 중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 올랐다 저거 올랐다 순환매가 반드시 계속 있어야 된다.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동국제강은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네. 실적이 엄청 잘 나왔네요. 1분기. 요거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적이 엄청 잘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짚어주세요. 오늘 건설주 잘 갔는데 특히나 대우건설이요. 우와 10% 넘게 또 올랐는데 현대건설보다 요새 더 대우건설이 대구에서 실적이 엄청 나왔어요. 그렇죠. 실적 엄청 효과인 거죠. 그거죠. 그게 거의 네, 한 설명 70% 좀 이상. 부탁드려요. 실적이 뭐 보통 잘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어저께 보니까 얼마 나왔지? 급증이라고 아예 타이틀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 1조 9천억이 매출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2,550 더블 이상 나왔을걸요? 거의 그쵸? 한 70%? 더블이에요. 1,210억인데 2,500억이니까 더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원전과 관계는 없는 거죠. 실적하고. 근데 하여튼 실적이 잘 나오니까 밸류가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 실적 잘 나오기 전에 밸류가 얼마냐면은 이게 이미 47배 정도 갔거든요. 네. 근데 조금 내려가서 40배 정도 가는 거지. 47배.
PER로, PBR로도 한 3.8배예요. 그러니까 현대건설하고 똑같아졌어요. 똑같아? 아니 역전한 것 같은데? 현대건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밸류에이션으로 네. 봤을 때 현대건설이 20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잖아요. 저번에 네. 20조 갔을 때 더 이상 저는 안 쫓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인디케이션 주는 게 20조 딱 거기서 했는데 이거 얘네는 뭐 실적이 단기적 많이 안 나오니까 보세요. PER 38배 똑같고 PBR는 더 낮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쪽은 목표 주가를 조금 넘은 게 아니고 거의 더블로 넘었을걸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없어요 이제. 그 근처 가는 거.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부지런히 커버를 또 하셔야 커버를 되겠네. 부지런히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무슨 수? 새로운 게 붙어서 원전이 붙어서 아니 원전이 붙은 거 이미부터 알아갖고 애널리스트들이 재건도 걱정한데 가장 높게 준 애널리스트가 대우건설 맞죠? 대우건설이 이게 지금 가장 높게 주는 게 하나 있네. 엊그저께 나가 42,000원. 아하. 세 개가 28,000원, 36,000원인데 네. 다인데 이거 뭐 아무도 세금밖에 안 하고 42,000원에서 37,000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곱하기 80 하면 되나요? 0.8. 아니 기세 좋을 때는 그건 취소. 0.95. 0.9. 기세 좋을 땐 0.95.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 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네.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우건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PBR 기준으로 한 배 안 될 때 봤던 것 같은데 이게 거의 4배가 됐네요. 와. 근데 건설주들이 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지금 뭐 DLNC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실적들이 꽤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이랑 재건이랑 뭐 이런 이야기, 플랜트들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기본 매출이 잘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좀 붙은 것 같거든요. 오늘 네. 윗꼬리가 좀 달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고객분께서 대우건설을 그러니까 전체 비중 투자금에서 굉장히 작은 비중이라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래서 좀만 더 보유해 보죠라고 갔거든요. 어이구야, 오늘 큰일 날 뻔했네. 잘했네. 오늘 그래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정리는 못했어요. 오늘 정리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광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갖고 온 상품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커플룩 입었잖아요. 요거 짚고 가야죠. 또 커플룩입니다. 폴로 데님 셔츠 최초 7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코튼 100%고요. 사이즈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고 제가 스몰을 지금 입고 있고요. 병행 수입 정품입니다. 클래식 핏 그냥 정말 전형적인 셔츠인데 요걸 이제 다 단추를 좀 풀어서 입으시면 재킷처럼 입으셔도 아까 지금도 그렇게 입으셨네. 본부장님 입으신 스타일로 재킷처럼 입으셔도 네 좋고 또 다 잠그시고 이렇게 차장님처럼 넥타이와 함께 하면 출근 룩으로도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봄, 여름 데님이고요. 출근 룩, 데이트, 여행까지 요 셔츠 하나면 충분하다. 아래 이제 청바지 입으시면 청청룩 이렇게 되는 거죠. 청청룩. 네. 청청룩. 요즘 그렇게 많이 입나요? 그 요즘 다시 유행 돌아오지 않았나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입을수록 멋이 깊어지는 자연스러운 워싱감. 이렇게 약간 이게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워싱이 진짜 하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게 그 하얀 약간 느낌. 네네네 워싱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어서 셋이서 입은 깜찍한 저희 최초의 커플룩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찍? 발음 좀. 아니야 깜찍한 끔 아니고 깜찍한 커플룩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짜지도 않았는데 셋이 다른 스타일로 입어서 연출을 또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한테 이거 제 넥타이인데 이거 메고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또 스태프분이 또 코디 잘하시네. 센스가 그렇군요. 자 이제 옷 소개해드렸으니까 먹어야죠. 향기가 아까부터 좋습니다. 오늘은요 빅마마 폭립 3+1 4팩을 드리는 최초 구성 4만 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급 프리미엄 폭립 4팩이고요. 특허받은 가열장치 사용해서 뼈하고 살코기가 부드럽게 분리가 되는 립입니다. 로인 립을 사용해서 고기 비율이 굉장히 두툼하다. 이게 또 장점이고요. 빅마마
비법 소스로 완성된 깊은 맛. 고기도 중요하지만 그 겉에 발라진 소스도 정말 중요한데 비법 소스로 완성이 되었다. 한 번씩 드셔봐 주시고 맛 표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립은 손으로 뜯는데 휴지가 옆에 있군요. 손으로 뜯어야 되겠다. 네, 한번 드셔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불구스름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콤합니다. 매콤해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매콤한데. 맛있어요. 맛있네. 엄청? 네. 재규 차장님이 엄청이란 표현 잘 안 쓰시는데? 그죠? 제가 주식 얘기할 때는 엄청을 많이 하는데 이거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진짜 살려고요.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맵지는 않고요. 아까 전에 무슨 기술을 이용해서 잘 발라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쏙쏙 발라져가지고 특허 받은 가열 장치를 이용해서 가열 장치. 쏙쏙 발라준대요. 네, 엄청 맛있습니다. 저도 진짜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저 손으로 지금 이 뜯는 맛이죠, 립은. 그죠? 맛있네. 야, 품위 있게 그래도 맛있어. 우리 장열 본부장님은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드시네요. 어저께 우리 케이크 먹었나요? 케이크. 케이크 먹을 때 젓가락 했다고 누가 또 뭐라 그러더라고. 저 그거 그것도 뭐라 그러시는 분이 뭐라 그러는 건 있었어요? 아니고. 케이크 젓가락으로. 저 그거 집에 가서 내돈내산으로 그 케이크 주문했어요. 진짜 좋아하시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그 케이크 진짜 맛있었다고. 이 조합이 웃긴 게 어저께 거 광고하려는 거 아니고 어저께 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 케이크랑 립이랑 맞아. 이상한 조합이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야,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저도 맛있는데 유난히 우리 차장님 입에 맞으시나 보다. 이게 밥을 이런- 안 먹어서 그런가. 점심 못 드셨구나. 시장하셔서 어쨌든 근데 맛있어요. 이런 표현 잘 안 하시는데 자 맛있는 립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4만 원대 구성입니다. 이제 연휴 다가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렴하게 요거 구입해 놓으시고 집에서 연휴 때 해 드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마마 이제 아시죠? 알아요. 엊그저께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그분이 또 그 아줌마. 선생님 비법 소스로 하신 폭립을 또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 얘기 좀 돌아가 볼까요? 장중이지만 6,700 이제 왔고요. 저 잊지 않고 있어요. 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저히 올라가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언을 맞아요. 남기셨거든요. 저는 그 진짜 이 가슴에 새기고 갔거든요. 가슴에 새겨. 올라가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근데 오늘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사람 마음이 이제 6,700을 보고 왔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거지. 사실 오늘도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7,000도 가능한 지금 구간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7천 4% 남았나? 4%. 4% 남았나? 대충? 7,000까지. 한 5.5% 5%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5% 바로 갈 수도 있고 5% 빠졌다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극장이라는 거니까. 게. 음.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순환매가 필요하다라는 필요할 수 있죠.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저기 뭐야 밑에 있는 파업 안 하고 파업. 파업 안 하고 회장님도 이런 얘기 안 하고 미국에서 저기 나쁜 얘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할 수 있는 말인데 네네네. 굳이 뭐 그 높으신 분께서 아래 것들이 하는 얘기를 아래 것들. 할 필요 있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 거죠. 했다고 제가 혼내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리고 무슨 까먹었어. 그리고 두 가지. 큰 건 그렇고 미국에서 이렇게 좀 그 저기 아까 광 관련해서 조그만 했었잖아요. 들어봤어요? 4H라고 2조밖에 안 되는 회사가 40% 빠졌다고. 왜? 그 마벨이라는 회사가 그 광할 때 인터커넥트하는 플랫폼을 얘네들한테 받아서 하는데 얘네 취소했다는 거예요. 포획 테크놀로지. 포획 테크놀로지. 걔네들 이제 다 취소시킨 거지. 근데 주가가 얘네들이 며칠 사이에 거의 더블 이상 올라와. 네. 근데 이게 아닌가 봐요 하면서 아닌 게 된 거지. 취소당했어요. 47% 빠졌네요. 반토막 난 거거든요. 그런 시가총액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00억도 없어요 작년에. 100억도 매출 안 나는 회사야. 예, 그런데 회사가 그렇게 난리가 난 거로 이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광으로 가더라도 안정적인 거는 그 브로드콤하고 마벨하고 이런 거예요. 그 코히어런트하고 그 저기 루멘텀 같은 거가 이거 이슈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되니까 루멘텀하고 코히어런트 빠지긴 했지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은 또 그런 거 되니까 조그만 거 다 빠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잡음 안 나고 했다 그러면은 벌써 7천 근처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만약에 어저께 우리 BNK의 그 삼성 하이닉스
뭐 저기 바이 아니다. 애널리스트 중에 30명 중에서 유일하게 바이 아닌 사람 이 친구 혼자. 그러니까 보유 의견으로 된 거죠. 보유. 바이에서 바이에서 보유로. 다운그레이드 한 거지. 예, 예. 예. 한국은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봤으니까 그런 리포트 안 나왔고 했다면은 이거 아까 말한 거죠. 나쁜 거 아무것도 없으면 주가는 미리 갔지. 그거 막을 방법이 없죠. 근데 주가가 절대적인 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경계가 나오는 거죠. 네. 4S는 엉뚱한 거고 4S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이런 가지 나오고 워낙 반도체가 오르니까 달라고 회장님한테 가서 발목 붙잡고 난리치니까 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나온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게 맞물려 가면 중간에 가다 쉴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방향성이 우리가 비싸냐 안 쓰냐 절대 밸류가 내년도나 올 말에 이익이 꺾이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 메이저 회사들이 삼성 하이닉스 아니면 현대차 뭐 있어요 또 LG 엔설 뭐 기타 등등이 올 4분기 내년 1분기 올 4분기 했을 때 지금보다 이익이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까리까리하게 드는데 주가가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과거 평균보다 높아졌다. 이러면 긴장 많이 해야죠. 현금을 아마 50% 갖고 있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을 50%까지 갖고 있는 건 좀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근데 절대 주가 많이 오르니까 현금을 꽉 제로로 만들어놨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주가 올라갔다고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또 그런 핑계 주면은 팔고 싶겠죠. 네. 네. 그런 게 교체하는 절대적인 레벨이 와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도저히 올라가지 않을 그 올라갈 걸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막을 방법이 없다예요. 이유를 찾을 수 없다예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몰라. 아무튼 그 뉘앙스는 이해하시겠죠. 네. 이걸 저는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이걸 또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 네, 기억하세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네. 3.5 PBR 3.5배 얘기했잖아요. 네. 그지 대우 대우건설. 대우건설. 하이닉스한테 PBR 3.4배를 주면은 목표 주가가 180만 원, 200만 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목표 주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지금 여기서 사는 거하고 삼성 하이닉스를 사는 거하고 둘 다 안 사는 거하고 자기적인 자의적인 판단이지만은 자기의 그 논리를 한번 가져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대우건설도 안 갖고 하이닉스도 안 갖고 있어. 현금이 1,000만 원이 있어. 그럼 뭘 투입할 것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우건설 있어요. 뭐 하겠어요? 아니면 오늘 많이 빠진 ABL 바이오 하겠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1,000단가 3,000단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살 때는 내가 현금은 갖고 있는데 이 주식 안 갖고 있어. 갖고 있는 순간에 자기 퍼셉션이거든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보시면 판단이 나죠. 그렇죠? 어제까지 주가 하시면 말고 오늘 주가 보고 네. 오늘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ABL 바이오 말씀해 주신 김에 네. 요걸 못 짚었네요. 오늘 ABL 바이오 급락이 사실 그 코스닥 지수 하락의 기여도가 상당했거든요. 바이오가 이렇게 갈만하면 뭔가 자꾸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되죠? 좀 흐트러트리는 심리를 네, 이런 사건들 이런 이슈들이 좀 생겨요. 이게 네. 지금 그러니까 담도암 관련 임상 결과가 있었는데 전체 생존 기간에 혼란 변수가 발생해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강력하지 않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해석을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급락을 한 거겠죠? 그죠. 이게 제가 네. 지금 막 찾아봤더니 네.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커지거나 이런 네. 것들은 완화가 됐다라는 거죠. 아. 근데 실제로 전체 생존 기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참, 굉장히 네. 신기한 게 이제 투약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는데 이 투약군 같은 경우는 ABL 바이오의 물질을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 대조군 같은 경우도 중간에 ABL 바이오의 물질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좀 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을 만들 때 임상을 진행할 때는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작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부작용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거의 3등급을 넘어가면 다른 처방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좀 안 좋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요 담도암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 시장의 캐파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뭐 그랩바디라는 그 플랫폼을 진짜로 이제 확장을 시켜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큰 매출에 타격이 온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막 살펴보니까 요 컴패스 테라피틱스라는 요 기업이 ABL 바이오랑 같이 진행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요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전체 사업 프로세스 중에서 프로세스 전반적인 부분 네네네. 중에서 지금 이 진행됐었던 ABL 001 쪽에 대한 캐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가 실패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64%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전체 사업적인 역량에서 지금 요 담도화면과 관련되어 있는 임상이 잘못 나온 네. 것은 지금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10조죠. 근데 요 기업이 1조거든요. 그럼 한 6% 7% 정도 빠진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이상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산술적으로 딱딱 떨어지진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장 마감되고 보니까 수급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물량들이 나올 건 나온 것 같아요. 내일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두 번 정도 더 밀림이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하반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큰 청사진 중에서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규모가 크진 않은 것 네. 같다. 전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로 보면은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게 ST팜이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요거 앵커님이랑도 어디서 같이 네. 이야기를 했었던 기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모두 다 깨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밀리니까 저도 굉장히 좀 황당하던데 업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삼천당 제약의 어떤 그런 여파가 아직은 완전하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잊혀지지는 않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쪽이 조금은 아쉬울 뿐이죠. 뭐 코스닥 어쨌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소부장 요 비중들이 이제 높기 때문에 좀 가져야 될 텐데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OJW님이 금리가 신경 쓰이네요. 금리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사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크로 뭐 거시 이런 얘기 사실 요즘 거의 잘 안 보게 되는데 사실 본부장님 유가도 지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렇죠. 전쟁이. 금리도 뭐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그 네. FOMC도 있기는 네, 있죠. 있는데 네네. 경계 딱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경기한다고 우리가 못 하겠습니까? 그 케빈 오씨가 이제 청문회를 할 것 같죠? 그 공화당을 반대하던 그 한 같은 분이, 공화당이 네. 뭐 할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월이 마지막인데 맞네요.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인데 네. 무슨 코멘트를 하는지 궁금은 합니다. 많은 뭐 그분이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달에 이미 전쟁 한참 중에 이것이 단기적인 가능성을 그래서 아주 시리어스하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그 기조가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이번에 안 할 것이고 인상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다음 달 6월 달이죠. 6월 달이니까 다음 달 지난드는 청문회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유난히 일정이 많아요. 빅테크 막 대거 그렇죠. 실적 목요일 날 발표가. 하고 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쉬니까. 그러니까요. 내일까지 좀 관망 자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별히 아주 시리어스한 뉴스가 안 나오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유난히 목요일에 이제 몰려 있는 일정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에 또 휴장에 들어가니까 조금은 관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살에 걸리셔서 고생하셨는데도 그 와중에도 죄송합니다. 많은 말씀 해주시려고 애쓰셨고 또 그 자리를 또 메워주시느라고 또 많은 분석해 본부장님 주셨고 요즘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많이 해야죠. 두 분께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장열 본부장님, 이재규 차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클로징 벨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김장열 본부장님과 방금 헤어졌는데 김장열 본부장님을 계속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부터 김장열 본부장님만의 초격차 인사이트까지 구독을 통해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수강하고 계신 박병창 이사님과 이선엽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 장호진 대표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투자 시그널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 또 매일 실시간 스팟 시황 분석 강의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오늘 단독 방송 뒤에 있으시죠? 네, 오늘 또 저희 여의도 인사이트 후에 김정일 본부장님 단독 방송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까지도 많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인사이트는 김한진 박사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